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파 매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전파에다가 어떤 그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것이죠. 메시지를 음성이나 뭐 이런 소리로 해서 보내는 것은 라디오고, 음성이나 음향, 소리 같은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어떤 텍스트라든가 영상을 함께 실어 보내는 것은 텔레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전파에다 실어 보낸다는 것이 이 요건이죠. 이게 1876년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이 전화기를 발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선, 전화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화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선, 선이 없이 그냥 공중으로 전파를 쏘아서 거기에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어떤 전기 기술자면서 물리학자인 마르코니라는 분이에요. 마르코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실험실에서만 이 전파가 나왔는데, 실험실에서 전파를 발생하는 것까지는 뭐 성공을 했지만은 거기에 메시지를 실어서 나른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코니가 이거를 1895년에 실용적 가치가 있는 전파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신수단으로서의 수단으로 이걸 개발을 하는데, 당시에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그런 기술이 실용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시큰둥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니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 가서 1895년에 이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영국에 가서 특허를 받아요. 그래서 특허를 받은 다음에 런던의 영국의 중앙우체국에 가서 전파에다가 모스부호 또 하는 그 모스부호 있잖아요. 그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서 송수신하는 최초의 실험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라디오의 가능성을 만들어준 최초의 실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듬해 1897년에 이 마르코니는 영국에서 무선 전신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선 전신 회사에서 이 도보해, 그러니까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영국하고 이 유럽 대륙에 있는 프랑스에 이 도보 해협을 건너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로 주고받는 뭐 그런 통신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마르코니는 그거를 이 무선 통신이 가능한 이 전파를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공로로 인해서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1924년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영국 연방 전역에다가 이런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독점, 마르코니가 설립한 무선 전신 회사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죠. 공사 전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선 통신의 기술이 1904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특허를 받게 됩니다. 1904년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게 라디오 기술로 개발하는 데는 1906년에 리드 포레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 3극 진공관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3극 진공관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 전파가 발생을 하면은 그 전파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거를 진폭시키는, 여러분들 앰프 같은 거 사용할 때 그 앰프를 만드는 그 소자를 이 진공관이라고 그래요. 진공관, 3극 진공관. 그러니까 이 작은 전파를 진폭을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거죠. 증폭을 시키는 그 앰프의 소자가 바로 이 삼극 진공관이죠. 그래서 그 삼극 진공관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이 전압을 증폭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수단,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 사람이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 전파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파에다가 음성과 음악을 실어 나눌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기술이 1910년에 당시에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콘서트를 하는 거를 이 오페라, 그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콘서트 공연하는 거를 이 전파에 실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가 이제 야 이거 오락매체로서 이렇게 그 전파에다가 메시지 이런 콘텐츠를 실어서 보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돈벌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컨셉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부터 막 그냥 그 단시간에 한 3, 4년 안에 한 600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미국에 설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라디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 방송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미국의 그 컬럼비아 대학교의 암스트롱 교수가 이 잡음이 없는 그런 FM 라디오라는 것을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930년에 개발했지만은 이게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그 세계 대공황이 오죠. 세계대공황이 오고 조금 뒤에 있다가 또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이런 머리에 계속 개발이 잘 안 되다가 1941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정규적인 FM 방송국이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랜지스타라는 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삼극 진공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삼극 진공관이 이 어떤 전파를 증폭시켜 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실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전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삼극 진공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극 진공관이 굉장히 부피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조립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그 진공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삼극 진공관이 크다 보니까 라디오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개발됐답니다. 이 트랜지스터. 그래서 미국의 그 벨 연구소에서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극 진공관이 하는 그 기능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소형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디오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피가 큰 진공관이 그냥 조그만한 이런 그 트랜지스터로 그 기능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라디오 자체가 굉장히 소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자체가 소형화되니까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중매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라디오 소형이 되면서 드디어 오늘날의 개념의 라디오가 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가 어떻게 이 정규 방송국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게 되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 1920년에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계 최초의 방송국 KDKA라고 하는 방송국이 처음으로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국을 하는 그 해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920년이니까 1918년까지 그 제 1차 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이 열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때까지 윌슨 대통령,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이 그거를 주관해 왔는데, 이분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그 제임스 콕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제임스 콕스가 나오고, 공화당에서는 워렌 하딩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나와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미 윌슨 대통령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고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대표와 아니다 새로운 이제 전후에 그런 복귀할 수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모티를 갈고 나온 공화당과 굉장히 치열한 그런 그 접전을 벌였어요, 대선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이 라디오가 그때 생기면서 이 대선 선거를 중계 방송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최초의 방송국을 설립한 KDK에서 이거를 대선 방송을 계속해서 뉴스로 다뤄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그 선거 결과는 공화당 워렌 하딩이 아주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후에 라디오 방송국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나오면서 불과 3년 만에 미국 전역에 600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성공을 하자 이제 1922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고 1923년에 독일 그리고 1925년에는 일본의 방송국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1925년에 도쿄와 오사카에 방송국이 설립이 되고 나고야까지 3개가 방송국이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27년에는 이제 식민지인 그 조선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경성의 경성방송국이 JODK라고 하는 호출을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가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그러니까 라디오가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나오게 된 것이 195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라디오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920년부터 그 라디오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오락과 정보를 줄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국민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이때가 대단히 그 라디오의 호황기였는데 미국에는 이 라디오 서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극장들이 있었죠.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이런 미국 전역의 극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공연의 인기 프로그램 공연의 공연 시간을 아예 라디오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뭐 그런 정도로 라디오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캘빈 쿨리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라디오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뭐 빼놓지 않고 봤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 오죠. 대공황이 오면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공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직자들이 유일한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만 있으면 공짜로 들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짜나 다름없는 이 값싼 매체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는 그런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불황, 세계 대공황이 라디오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라디오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라디오가 나오는 시기는 일제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1925년에 일본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식민지인 우리나라에도 경성에도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자. 근데 처음에는 거기다 세우자 말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가 결국은 뭐 내선 일치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이념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경성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1927년 2월 16일이 경성방송국의 라디오가 우리나라에 하여튼 일본 식민지 하였지만은 이 한반도에 라디오 방송국이 처음으로 전파를 발사한 게 바로 1927년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설립을 해서 초기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을 했죠. 그래 교대를 물론 일본 방송을 더 많이 했죠. 일본은 2대1로 일본어 방송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1933년에 그 제2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면서
일본은 일본어대로 하고 저희 라디오에서는 한국어로만 방송하는 막 그런 방송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 1941년에 그 제2 한국어 방송을 하는 방송국에서 그 미국의 소리, VOA 그 소리를 경청해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일본이 지금 곧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퍼뜨려다가 결국은 일본에 탄압받아가지고 그 방송국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한국어 방송도 하는 방송이 생겨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일제시대의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뭐 한국인을 위한 방송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의 원흉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전 특히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한국에 수탈하기 위한 일본의 그런 그 어떤 그 전쟁 동원을 전쟁의 물자를 동원하고 군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한 이러한 같은 그런 수단으로서 이 방송을 악용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민간 방송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민간 방송은 1954년에 기독교 중앙방송국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간 방송으로는 최초의 방송이죠. 뭐 국영 방송은 KBS가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있었습니다만은 민간 방송으로는 이 기독교 방송이 처음에 생기고 이어가지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MBC 라디오, 동아방송 DBS죠. DBS 라디오, 라디오 서울 이런 민간 방송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이 라디오 방송의 전성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라디오 방송이 한참 막 생기기 시작할 때는 그 1950년대 초반에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박하죠. 전쟁이 완전히 한반도를 폐허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도 최빈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그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으로 지금 선진국에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 10대 경제 대국은 그냥 뒤에서 10등도 못 들어가는 아주 경제 빈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이 텔레비전 방송국이 1961년 12월 31일 날 KBS가 그 개국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을 하면 뭡니까? 텔레비전 수상기를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이 라디오 전성기가 대단히 길었다. 예, 바로 그것은 전쟁과 6.25 전쟁과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경제 빈곤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국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까지는 라디오 전성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1960년대, 70년대 이때가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라디오의 그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좀 라디오의 그 뭐 코미디 프로, 스포츠 프로그램 또 그 드라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말 청취자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진짜 그 나중에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그 라디오에서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 포맷들이 그리 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걸 그대로 텔레비전에 입혀버리면 인기 프로가 될 정도가 였으니까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 60년대, 70년대 이 주간 라디오 그 연속극이 이제 60년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스폰서가 거기 광고를 주는 스폰서가 비누 회사였어요. 비누가 영어로 소프죠. SOAP 소프. 그래서 그 라디오 연속극을 소프 오페라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격동의 시기에 하여튼 라디오는 신속한 그 뉴스의 공급원이 되고 또 정치가들은 그 정책을 알리는 좋은 그런 그 미디어가 됐고 또 국민들은 어떤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수단으로서의 그 대중매체의 구실을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디오 이상이 뭐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위축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물론
가장 큰 건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여튼 이 라디오가 뭐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두환 정권이 그 1980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곧바로 실시한 게 언론 통폐합입니다. 언론 통폐합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KBS하고 MBC만 빼놓고는 그 일부 기독교 라디오만 빼놓고는 전부 KBS 통폐합하거나 다 없애버렸죠. 그게 언론 통폐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이 축소가 됩니다. 퇴거가 되고 되었다가 전두환이가 물러가고 이제 1990년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 방송이 다시 허용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KBS 1라디오, 2라디오, 그 다음에 MBC, CBS라고 하는 라디오 외에도 불교 방송이라든가 뭐 평화 방송이라든가 교통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들이 또 새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라디오의 전성기가 오는 듯 뭐 보이긴 보였지만 이미 1980년대 아주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부터 경제력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라디오가 쇠퇴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텔레비전을 구입하게 된 국민들이 라디오를 듣기보다는 텔레비전으로 다 시청자들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청자를 다 뺏기다 보니까 결국 광고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청자와 광고들을 다 뺏기다 보니까 라디오는 쇠퇴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디오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방송 광고도 그전에는 굉장히 라디오가 좋았었죠. 광고도 개발을 하고 어떤 오락 매체로 또 자리매김하고 또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의 스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을 이 라디오 방송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방송 매체에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 준 거. 이거 전부 다 라디오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부 그런 기반이 텔레비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라디오의 그 전성기가 위축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디오도 살아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라디오가 변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느냐? 그래서 이미 TV로 넘어간 뭐 드라마라든가 연속극이라든가 뭐 이런 뭐 단막극이라든가 이런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어차피 제작비도 많이 들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텔레비전으로 전부 주도권이 옮겨갔으니까 이건 포기를 합니다. 이런 분야는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종합 편성도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텔레비전처럼 뭐 보도, 교양, 오락 뭐 이런 걸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포맷의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포기하고 라디오 채널별로 특정한 어떤 타겟 오디언스를 분명히 해서 그 타겟 오디언스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DJ 음악 뭐 방송, 뭐 스파트 뉴스 방송, 기상 예보, 전화 참여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을 라디오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뭐 텔레비전을 운전하나 뭐 이런 또는 아니면 뭐 버스나 대중 교통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기는 힘들으니까 요때 청취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아주 규정을 하고 요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죠. 특히 음악과 뉴스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전문 채널 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텔레비전 때문에 하여튼 라디오로서의 특성을 살린 특화 방송을 하지 않으면 라디오는 뭐 더 이상 생명력을 잃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가면은 뭐 KBS 같은 건 콩을 씹는다고 하죠. KBS의 콩, 뭐 MBC의 미니, SBS의 고릴라,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앱이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이런 것을 뭐 심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것을 뭐 이제 들으면서 어떤 궁금한 사항 또는 신청곡 이런 것들을 뭐 방송국과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뭐 풀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지금 그런 서비스들이 개발이 많이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라디오도 이제 보는 라디오 그러니까 보는 라디오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뭐 텔레비처럼 라디오 그 DJ가 게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막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어떤 그 틈새를 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럼 라디오 방송의 특성이 뭐냐? 라디오 방송은 소리로만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텔레비전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거기 보느라고 라디오 드라마를 뭐 연속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었지만은요. 이게 말이죠. 이게 그 소리만 들으니까 오히려 상상력 부분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라디오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해보면은 더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용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보니까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죠. 라디오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뭐 단점이면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보성이 굉장히 강하죠. 텔레비전 같은 거는 그 스태프들이 많이 따라 텔레비전 찍으려고 하는 카메라도 갖고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뭐 가지고 나가야 되고 중계자도 따라가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뭐 조명도 따라간다든가 등 복잡하지만은 라디오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보성으로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사고가 발생했다 할 때는 아무래도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더 속보성이 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나 그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청취자들은 또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엽서를 보내서 그 엽서 사연을 읽어준다든가 또는 그 신청 음악을 들려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청취자들의 그 참여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다양성과 지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로, 연령별로, 취미별로, 뭐 종교라든가 기호 여기에 따라서 아주 특화된 특정의 청취자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음악 프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흘러간 뭐 팝 명곡만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최신 히트곡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클래식을 틀어준다든가 뭐 무드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어떤 특정 장르의 음악을 고집하는 그런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지역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 그 청취자들에게 그 밀착된 정보와 오락을 보내줄 수 있는 뭐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라디오는 개인 매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소형 라디오이기 때문에 개인 매체 특성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라디오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뭐 당신에게 그대에게 뭐 이런 친밀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썸으로 인해서 그런 그 개인 매체의 성격을 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텔레비전 1920년대부터 이미 텔레비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소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파에다가 그림이나 영상도 함께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걸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1939년대쯤 되면은 그 뉴욕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그 뉴욕 엑스포에서 세계 최초의 그런 그 텔레비전 브라운관 유사한 그런 브라운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그걸 이제 송상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미국의 FCC에서 1941년에 이 텔레비전 방송 설립에 대한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41년 4월 그 미국 FCC 그 페더럴 커뮤니케이션 커미션이죠. FCC에서 그 인가를 받은 최초의 WNBC라고 하는 방송이 그 방송을 시작한 것이 텔레비전 방송의 효시가 됩니다. 이러다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칼라 텔레비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칼라 텔레비전. 이 칼라 텔레비전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팅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호환이 안 돼요. 그 방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NTSC라고 하는 방송 방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이 NTSC 방식입니다만은
영국과 서독은 PAL, 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북한도 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세캄방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NTSC, 팔, 세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칼라 텔레비전 방식이 1950년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NTSC라고 하는 미국의 방식을 사용하고 북한은 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북한 방송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컨버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거치지 아니하면은 방송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방송을 볼 수 없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방송을 볼 수가 없죠. 그게 방송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1950년대에 이런 칼라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1일 날 KBS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미국의 텔레비전 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1956년에 그 코어 카드라고 하는 방송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방송이라 할 것이 그때 명칭이 종도방송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상기라고 해봐야 뭐 몇천 대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구식이고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큰 효력을 발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1959년 3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1961년에 12월 31일 날 텔레비전이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60년 전은 2021년이 바로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지 딱 6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KBS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텔레비전 방송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60주년 되는 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특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 1964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환 1980년 쿠데타 이후에 이 언론 통폐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없어진 방송국이긴 합니다만은 1964년에 TBC 동양방송, 삼성에서 만드는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그 TBC 동양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을 하고, 그다음에 1969년 8월 8일 날 MBC가 여의도에서 MBC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BS, TBC, MBC 이 세 개의 방송국들이 이 어떤 굉장한 경쟁을 펼치면서 1970년대에 본격적인 텔레비전 시대를 개막을 하게 되죠. 이게 방송국 세 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참 지나칩니다. 지나친 경쟁, 특히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지나친 경쟁을 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점으로 그 당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막 이 방송을 탄압하고 간섭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특히 저질 연속곡이라든가 저질 코미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적인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의 탄압도 많이 받는 그런 탄압을 자초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조금 전에 했던 1980년에 언론 기본법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통폐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방송은 다 없어지고 KBS하고 MBC만 남는다는 거죠. TBC도 KBS의 제2텔레비전으로 병합이 되고 MBC도 공영방송화 돼가지고 KBS와 MBC 양 공영방송 체제로 이제 텔레비전 시대가 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전두환이 정권을 잡자마자 칼라 텔레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이 NTSC의 칼라 방송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물러가요. 전두환이 물러가고 이제 1991년이 되면 이제 언론 기본법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991년에 SBS가 민간 방송을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TBC가 있어가지고 공민영 방송이었잖아요. 뭐 그런 공민영 방송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5공화국 언론 통폐합 시절에는 그냥 국영 비슷한 공영방송 시대라고 하죠. 그냥 국영방송 비슷한 그런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공영방송 체제에서 이제 공민영
그런 그 방송 체제로 이제 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5년이 되면은 이제 민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 1차로 95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4개의 민방이 생기고 97년에는 제2차 지역 민방이 생기는데 그때는 인천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또 청주방송 이렇게 8개의 민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2001년이 되면서 제주 강원방송, 제주 민방과 강원 민방이 생기게 되면서 현재 10개의 그런 그 지역 민방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10개 지역 민방 체제는 SBS하고 이런 그 네트워크 방송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KBS는 뭐 전국에 16개의 어떤 그 지방 방송사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MBC도 지방 MBC들과 네트워크 갖추고 있었지만은 이 SBS는 서울 방송이에요. 서울 민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10개의 지방 방송사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KBS나 MBC와 같이 그 네트워크로 전국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지역 민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KBS, MBC, 그다음에 SBS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역 민방들 이런 시스템으로 크게 우리나라 방송사가 좀 편성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공중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뉴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케이블 텔레비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2002년에는 이제 위성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위성 DMB 방송이 시작을 합니다. 또 2007년에 이 IPTV에 대한 그 법안이 국회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IPTV를 통해서 이제 방송과 데이터, 영상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2008년에 되면은 이제 KT가 제일 먼저 이런 IPTV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그 IPTV의 시스템이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방송도 글로벌 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방송 시장도 개방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그 2007년에 한미 FTA가 설립이 되죠.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부터 그 국내 법인 설립 투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제한상을 주게 되는데 이제 보도라든가 종합 그 편성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또는 해외 뉴스 미디어 채널을 뭐 한국어로 더빙해가지고 보낸다든가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하겠죠. 근데 또 국내 광고 이런 것들도 이제 불허를 하고 또 그 PP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 채널 사용 사업자들의 그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거를 50% 미만, 49%까지만 허락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방송에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시대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됩니다. 그때는 방송위원회에서 어떤 방송을 관장을 하고 어떤 그 통제를 하고 정보통신부에서 통신 분야를 이렇게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이게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이 방송위원회를 없어버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이 2008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8년부터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과연 융합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졌는데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그런 논란이 다 불식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텔레비전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많이 이제 이 학생들 가르친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1960년대에 60년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텔레비전 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때 여러분이
JF 케네디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까? JF 케네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대통령이죠. 제클린 케네디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그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상원의원이었던 JF 케네디하고 그 리처드 닉슨하고 이렇게 그 대결을 했어요.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 40대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고 근데 닉슨 나이가 그때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비치는 모습은 닉슨은 굉장히 병약해 보이고 뭐 이런 근데 케네디는 젊고 건강하면서 거기다 또 분장도 또 이렇게 해서 근데 닉슨은 또 분장도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뭐 분장하고 나가는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면서 토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텔레비전 토론을 하게 되니까 이게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닉슨 쪽을 많이 찍었어요.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그래도 연륜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텔레비전을 본 사람들은 이 케네디 젊은 케네디를 찍었다는 거예요. 분장도 하고 젊은 데다가 아주 분장까지 하니까 더 멋지게 보였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케네디가 그 대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역시 텔레비전에서는 그 텔레비전의 위력이 정치적으로도 위력이 있다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대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엘 고어라고 그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민주당의 엘 고어가 될 거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컸어요. 아직 키도 크고 헌칠하고 참 이쁘게 잘생겼는데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그 후보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부시 대통령은 나중에 이라크를 막 침공하고 막 그냥 엄청난 그런 그 파워를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저돌적인 그런 인미를 많이 보여주죠. 아주 파워풀한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강력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이지적이고 그런 그 엘고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좀 나약하다. 저것도 미국이 이러한 그 국제 정치를 이끌어가고 강력한 미국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국민들이 그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서 부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유명한 것은 이게 1992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제14대 대통령이에요. 그때는 말이죠. 김영삼 그 후보, 김대중 후보, 그 다음에 정주영 후보. 정주영 여러분들 현대가의 현대 회장 아시죠? 돌아가셨지만은 정주영 뭐 물론 세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정주영 회장도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김영삼 후보는 어떤 그는 나는 지금 확실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김대중 후보는 그때 무슨 좀 투사 같은 여러 가지로 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런 알력을 일으키면서 민주 투사니 막 너무 이렇게 터프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나는 부드러운 그런 모습 그런 측면을 나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 생각으로 이 분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텔레비전 이걸 통해서 분장, 조명, 색상,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 앞에서 굉장히 연습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 김영삼은 좀 확실한 어떤 그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김대중 후보는 어차피 그 투사보다는 나도 부드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돼서 제14대 대통령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만 하여튼 이때부터 그 텔레비전을 통한 이런 어떤 그 정치 이런 것들이 후보자들은 텔레비전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텔레비전은 그 무명의 그런 인사들도 또 아주 스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0 시절에 그 전두환을 비롯한 그 일가 친척들이 많은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1988년에 50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그때 스타가 된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조리 있게 철두철미하게 이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오공의 그 비리 주인공들, 비리의 이 장본인들을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를 대단히 끌게 됩니다. 결국은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대통령에도 당선이 되게 되죠. 이렇게 인사청문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하여튼 텔레비전에서 공격을 받게 된 사람들은 대단히 몰락을 하게 되죠. 하여튼 정치인들을 뭐 성공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또 파멸로를 하기도 하고 특히 정치인들의 비리가 텔레비전에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도 텔레비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그 사회 운동의 성격을 텔레비가 규정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한다 보면 그 텔레비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벌리고 있는 각종 사회 운동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것은 텔레비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무슨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 수재민 돕기를 한다든가 연말에 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할 때 이 텔레비전의 도움을 받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도 이런 텔레비전 영향력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하루아침에 뭐 스타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매스미디어는 이제는 매스미디어 문화라고 하는 것, 텔레비전을 통한 매스미디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론 매체의 기능도 하지만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의 기능도 하지만 언론 매체 이전에 어떤 문화 예술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주로 언론적 개념이나 신문적인 그런 사고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문화예술성을 가진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국가의 종합적인 문화예술 진행 정책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가 텔레비전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미디어가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문화예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 문화는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방송 문화는 뭘로 결정되느냐? 우리 사회, 어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 문화 역시도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도 매체로서의 텔레비전도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신문과는 판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텔레비전은 뭐 신문은 어떤 심층 분석을 하고 해설 기능이 강화돼 가지고 해설 기능이 탁월한 그런 인쇄 매체지만은 TV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아주 속보성이 강한 전파 매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 가치가 아주 중요한 시청자 매체가 되면서 어떤 신문을 막 몇십 면, 30면, 40면, 50면씩 이렇게 막 지면을 한량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보내고 독자들이 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지만은 영상 매체인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굉장히 받죠. 그래서 시청자가 뭐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그 시청 시간이 정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문은 독자들이 읽고 싶은 것만 뉴스만 골라보고 뭐 언제 어디서든지 신문을 뭐 읽을 수 있습니다만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뉴스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내용이 그 중요성이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그 앵커의 입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앵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라디오는 뉴스가 되게 아나운서들이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떤 그 말의 전문가, 소리의 전문가인 아나운서들이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만은 텔레비전은 앵커가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저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시죠. 앵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기자들이라든가 하여튼 방송사, 텔레비전 방송사의 어떤 중역들이라든가 적어도 그거 간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나운서 역할은 굉장히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텔레비전 시간 미디어니까 어떤 그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앵커가 누가 그 텔레비전 뉴스를 전달하느냐라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감을 가진 앵커가 뉴스 전달을 해줄 때에는 그 뉴스 전달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정적인 용어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앵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배의 닷을 이렇게 내리는 그 닷이 닷. 근데 마치 배를 정박시키는 것처럼 이 텔레비전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뉴스의 어떤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그 방송사의 어떤 그 방송의 방향을 정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앵커라는 뜻으로 마치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뉴스 앵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텔레비전 뉴스의 전달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캐릭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앵커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앵커 하나의 뭐 얼굴 표정 하나, 앵커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도라든가, 평소 가지고 있는 호감, 어떤 그런 진실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뉴스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팩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어떤 그 진실성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앵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그 방송을 만드는 주체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관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PD라고 그러죠. PD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디렉터라고도 하고 프로듀서라고도 하는데, 이 영국 같은 BBC 같은 데서는 프로듀서와 디렉터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프로듀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방송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그 방송의 총기획자죠. 프로듀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집, 홍보, 유통, 뭐 최종 모든 전 제작 과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책임자가 바로 그 PD입니다. PD. 연출자는 뭐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부조정실에 가가지고 기술 감독이나 기술 스텝을 뭐 지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연출하는 연출자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의 어떤 샷을 결정을 하고 그 스텝들이 방송에 차리는 스텝들을 지휘하면서 개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연출자를 디렉터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프로듀서와 개개 연출자와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BBC 같은 데는 그렇게 엄격히 구분이 되죠. 그 BBC 같은 경우에 그 프로듀서들은 되게 나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대 후반에서 뭐 50대 후반 되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입사한 20대 뭐 30대 초반에 이런 그 연출자도 PD라고 부르는데, 그 영국에서는 그 절대 구분을 하죠. 프로듀서와 디렉터, 연출자와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텔레비전의 그 조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텝도 굉장히 많고, 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 라디오와 전파 매체로서의 그 미디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그 탄생 역사,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과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